네, 실력파 1타 강사들, 부동산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께 정말 본질적인 부동산의 현실, 또 부동산으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이익될지도 알려드립니다. 자, 모여라 부동산, 새해부터 코너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모이시면 좋은 얘기 들려주십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새해도 역시 이 부동산의 캄캄한 망망대해에서 교수님 좋은 등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뭐 여러 변수들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쪽도 그렇고 경제 쪽도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2024년 부동산을 흔들 만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어떻게 보시는지 좀 총평 부탁드립니다. 먼저. 네, 올해도 정부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인 신생아 특례 대출 팩트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최근에 불거진 부동산 PF 문제. 네. 이 두 변수가 제일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변수가 많은 그 방향성에 대세 하락의 어떤 하향기 쪽으로 가는 분위기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과열이나 시장의 급냉을 우려한 정부의 정책 변수가 그래도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그러니까 매수나 이런 부분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 일단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연착륙을 위해서 급격한 경착륙은 경제 부담이 되니까요. 연착륙을 위해서 신생아 특례론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요. 또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 공공 운양 물량을 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 2, 3년 뒤에 대비해서 또 그 부분도 뭐 동시에 투트랙으로 전략을 펼쳐서 주택 시장에 좀 안정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네. 과도한 예전의 상승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집값을 놓고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올해 더 떨어질 거야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교수님 대세 하락은 이미 여러 차례 저희 프로그램에서 말씀해 주셨고, 네네. 예, 전고점 대비로 보면 기저 효과로 보면 이게 뭐 오르고 내린다라는 기준을 잘 보세요라고도 해주셨는데 2024년만 놓고 보겠습니다. 집값은 계속 대세 하락으로 좀 뭐랄까요 안정화 일종의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까요? 네네, 정상화를 향해서 올해도 여전히 정부의 그 연착륙 정책 반영을 해서 네네. 제가 볼 때는 한 2에서 한 5% 정도. 네. 만일 근데 이제 PF나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 네네. 매수 심리가 좀 더 위축돼서 조금 네. 더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자고 일어났더니 몇억, 몇천 이런 식의 올랐던 방식으로 떨어지지는 않으려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은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이야기는 좀 길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PF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여기저기 돈들도 모이고 건설사에게 보증도 서라 이렇게 해서 막 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하락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 위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위험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큰일이야. 은행까지 위험해라는 분도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위험성? 한간에서 표현상에서 제2의 IMF 이런 표현 나오는데요. 네.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다만 이제 그 현장들 중에 좀 대형 건설사가 몇 개 포함되고 네네. 증권사 몇 군데하고 또 캐피탈 회사 몇 군데가 조금 부실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 좀 총 계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현장이 과도하게 사업성을 계상해가지고 분양가를 높인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정지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분양가가 내린다고 가정하면 수익을 그 정도 이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네네. 원금 회수의 100%냐 투자된 돈의 수익은 두 번째 치고요. 네네. 손해를 어느 정도 볼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네. 그 볼륨을 전부 따져보면 IMF나 글로벌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어떤 대상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또 정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작년 말에 충분히 그 모니터링을 한 결과로 살릴 기업은 살리고 한계 기업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워딩을 줬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이 이미 정부에서는 좀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 관점에서 본다라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분명히 시장에는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택가격 상승에는 이제 제한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주택 가격의 흐름과도 연결해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은 방송가에서도 관심이 컸던 게
건설 시공순위 1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태영이 워크아웃 네. 들어갔는데 회장이 직접 나서서 우발 부채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고 우리 3년 정도 매출이면 해결해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제가 만나본 전문가분들은 다 아유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꽤 규모 있는 건설사들이 뭐 채무라든지 보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산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 자구 측의 노력이 없이 네네. 뭐 공공의 지원이나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지원, 역으로 말하면은 본인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네네. 그 공을 갖다가 국민이나 네. 기관, 금융기관 쪽에 넘긴다라는 어떤 인식이 팽배해지면 네. 채권단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겁니다. 네. 그럼 뭐 도산 말이 도산이지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뭐 일시적으로는 하도급 업체들한테 어떤 채무 변제할 시간은 늦어질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채권 확보가 되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 여러 군데 회사들 중에 전부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일부 회사들이고 일부 현장들인데요. 시간이 지나서 정상화되면 원금 기준에서 보면은 70% 정도 다 회수가 되거든요. 네네. 그 정도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시장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정상화 쪽으로 가게 되면 또 수요가 다시 또 받쳐주잖아요. 가격이 네네. 내려오게 되면 그런 지점으로 가는 어떤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새해 이 중국의 대표적인 중앙일간지 화면에 이 시멘트 덩어리인 아파트에 입주한 건설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좀 아찔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심각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리할 곳들은 정리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좀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이번에만 생긴 거라고 일단 규모가 있게 생긴 거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에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분위기 좋다고 막 계속 그러니까 집만 지어 올리면 돈 벌어 이런 마인드였었던 건지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주로 이제 이런 현상은 부동산 상승기가 이어지고 있다가 네네. 시장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할 때 빚어지는 현상인데요. 아, 네. 전국에 예를 들어서 100대 건설사가 있다고 할 때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이나 또 언론사에 나오는 회사들은 한 10군데에서 20군데거든요. 네. 네, 그럼 나머지 80군데는 왜 안 그런지도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부동산 호황기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업성을 보수적으로 리스크, 앞으로 벌어질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분양 가격이 너무 높아서 수요가 뭐 좀 감소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을 미리 시장 예측을 하고서 사업에 들어간 건설사와 네. 아니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돈을 더 벌고 싶고 예. 계속 잘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부분만 시장에 반영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들의 차이겠죠. 네. 과유분 금물이란 말로 뭐 대변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부동산 상승기에도 교수님께서는 좀 경고의 메시지를 몇 번 주셨기 때문에 네. 예, 여기에 얽혀 있는 뭐 증권사들 또 저축은행 같은 곳들 거기에 또 저축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피해가 연쇄적으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이제 다행히 정부도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새해에 앞서 그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이제 뭐랄까요 네. 좀 시장에 약간 긍정적 플러스 요인이 되는 제도들 얘기하셨는데 고령화 문제도 있고 여러 사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책들이 좀 2024년 부동산 대책들이 제도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몇 가지 또 소개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 말씀드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고요.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구매할 때는 또 취득세 감면 조항을 좀 주고 주택 구입을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네네. 기준이 3천만 원 이익부터 이제 세금을 매겼는데요. 네. 면제 기준을 높여가지고 8천만 원까지 올려서 네.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제 세부담을 좀 줄여줬습니다. 이 부분도 네. 좀 뭐 재건축 현장에 도움이 되고요. 예. 또 청년 드림 청약 통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이 부분이 이제 그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뭐 고이율의 4.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청약 이자를 지급하면서 2년 뒤에 이제 또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네. 저리로 뭐 2%, 2.5% 수준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하는 어떤 상품들이 이제 올해부터 출시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원래 올해 5월까지였는데요. 네. 다주택자분들이요. 네. 이 부분을 정부에서 1년 정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또 다주택자분들 뭐 5월까지 못 팔면 좀 조바심 내던 분들한테는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제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 대출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역전세가 안 났다고 뭐 방송에서 보셨지만 네네. 실제로는 많이 일어나고 있군요. 예. 그 현장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판단할 때 올해 7월 말까지 이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연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24년 상반기에 여전히 역전세가 발생할 거라고 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도 임차 시장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시장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정치적인 이슈로도 뜨겁고 이미 총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이 있는데 이모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게 뭐 더 새로울 게 있냐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4월부터 좀 변화가 있나요? 일기 신도시는 이미 그 속 내용이 이제 도시 그 법 내용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요. 네. 기존의 도심이 주거용 도시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네네. 추가된 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 말씀드렸던 뭐 선도 지역 해가지고 500% 용적률 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어서 실제로 통과가 되고 나서 일기 신도시들에서 좀 실망을 한 바람에 네. 리모델링 현장이나 재건축 현장들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법 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법의 효과가 좀 미비한 상태고요. 추가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아까 좀 빼먹었는데요. 네네. 스트레스 DSR을 올해부터 이제 적용합니다. 아, 네. 뭐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네. 이게 좀 중요한데요. 그 가산금리라고 해서 그 스트레스 DSR을 계산하면 네네. 가산금리를 적용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1.5% 하느라고 해서 1.5%가 가산금리가 정리가 됐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갑자기 가산금리를 높이 잡으면 대출에 좀 부담이 될까봐 네. 대출 액수가 너무 많이 주니까요. 일반 주택 구매자들한테 상반기에는 그 비율의 0.25% 그러니까 0.375% 하반기에는 0.75% 그리고 내년부터는 1.5%를 100% 적용합니다. 그게 네. 뭐냐면 지금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한 5% 선인데요. 전세는 한 4%고 네. 이 부분에서 만약에 1.5%를 가산하면 6.5%의 금리를 계산해가지고 대출 네.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네. 대출 액수가 10에서 2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약간 긴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 부분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조금 문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네,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예. 금리도 뭐 미국은 이제 피벗 인하 이후로 파월 발언 이후로 다시 또 뚜껑을 열었더니 그렇다고 확실하게 내리는 건 아니야. 좀 이렇게 네, 혼조세긴 한데 이 네. 부동산 시장은 사실 금리 영향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3.5% 기준금리가 좀 바뀔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올해 신년사회가 하는 총재 워딩에 좀 답이 나오는데요. 네. 작년 연말에도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제 뭐 100페이지 좀 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 다 남겨있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를 완전히 정해놨습니다. 네. 그 요점이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확실하게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다는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스트레스성 DSR 적용이라든지 네. 가계부채 쪽의 정책 방향을 갖다 네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정책 대응 방안을 정리를 했어요. 예. 이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0.5에서 한 0.75까지 만약에 인하한다 할지라도 하반기에 네네. 우리 한국은 제가 볼 때 쉽게 내릴 것 같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내린다 할지라도 아마 0.25에서 0.5 정도? 그렇죠. 그렇다면 예전에 뭐 1% 저금리 시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라는 소재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어떤 과대한 어떤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 환경 자체가 또 집값 상승이 굉장히 큰 요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해서도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공시지가 얘기도 뭐 정치권에서도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뭐 현실화해야 된다. 투명성 관련된 제도도 지금 하반기에 이제 검증센터도 만들어진다고 하고 보유세 관련해서도 관심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정리될까요? 네. 정부에서 이미 발표 뭐 들으셨겠지만 2020년도 기준의 어떤 현실화에 좀 적용을 해서 보유세를
과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상 올해는 그 공정시장 가입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이 작년과 똑같다고 가정하면 보유세에 대한 어떤 부담은 작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상황이 됐고요. 예. 다만 이제 고가 주택이 올해 좀 회복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들은 조금 세금이 좀 증가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이 결혼을 하거나 가족을 꾸리는 이 무주택자, 실구매자.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요즘은 보면은 이제 1인 가구 청년 세대 실수요자가 많거든요. 이분들은 네. 뭐 구매보다는 임대주택 시장을 주로 찾는데 보도도 잘 많지 않고 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 뭐 전세를 구하려면 우리 수준에서는 정말 너무 비싼 금액이고 월세나 보증금을 대응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장이 뭐랄까요 약자한테 좀 가혹한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좀 가혹한 건 사실이고요. 다행히 정부에서 이번에 그 청년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있습니다. 지원 네. 대출. 그게 금리가 한 1%대에서 저렴해서 많이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됐는데요. 네네. 작년에 이제 세수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2023년 말로 종료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종료가 돼서 좀 걱정하실 텐데 다행히 올 한 해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거보다. 그래서 전세 대출에 좀 도움이 되시니까 그걸 좀 활용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전세 대출의 이자율하고 만약 네. 초과됐을 때는 그 월세 어떤 비용 차이하고 좀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발품을 좀 파시고 네. 약간만 다운사이징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네. 충분히 이 어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교수님이 발품 팔라는 얘기 여러 번 이 프로그램에서 해주셨는데요. 네, 주변에 청년 가족이나 지인, 뭐 친척 혹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가서 살 집이나 동네를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방 내부만 보지 마시고 좀 살펴보고 또 가격도 좀 비교해보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는 지금 이제 특별법 얘기가 아직은 뭐 겨우 통과가 되려는 상황이긴 한데 그 전세 사기 문제도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월세로 더 선호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아예 좀 불가능하도록 뭔가 보완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거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정부와 전세 자금 지원 대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직무유기죠. 네. 전세 대출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전세 사기범들이 그걸 악용한 건데요. 그 어떤 손해는 사실 청년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청년들은 국가의 제도를 믿고 따랐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지금 뭐 세금 감면해주고 이런 형태들을 볼 때 건설사 지원이나 이런 걸 네. 보면 형평성을 볼 때는 조금 재원을 좀 투입해서 우리 피해를 본 젊은 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금전적인 지원뿐이 아니라요. 네.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등록 임대 사업자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도 강화되고요. 또 뭐 네. 공인중개사들도 개인 정보를 더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좀 보완책이 있지만 무엇보다 청년들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거든요, 보증금이. 제일 좋은 게 공인중개사분들이 워낙 경험이 많고 청년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금전 피해에 대해서 네. 10에서 50% 정도 네네. 경중에 따라 가지고 책임을 같이 지는 것만 넣어도 다 해결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본인 책임 있으면 이게 안전한 물건인지 철저하게 그럼요. 살피실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새해도 좋은 부동산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였습니다.